주차장으로 향하는 짧은 산책로를 걸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침 이슬에 젖은 돌계단을 내려가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니 10살 정도로 보이는 한 소년이 숨을 헐떡이며 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차에 타지 마세요. 소년의 다급한 외침에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저 지나가는 아이의 장난으로 여기고 넘어갔을 테지만 소년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새벽부터 이 자리에서 저를 기다렸다고 했죠. 교복 차림의 소년은 마치 오래 달리기를 한 것처럼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차의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어젯밤에 누군가가 일부러 고장을 낸 걸 봤어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소녀는 이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젯밤 우연히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주차장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두 사람이 제 차량 아래에서 무언가를 만지작거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중 한 사람이 제 아내 미래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년의 말에 따르면 미래와 함께 있던 남자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차 밑에서 무언가를 자르는 듯한 동작을 했고 작업을 마친 후에는 서둘러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년의 이야기를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탁에서 보였던 미래의 이상한 행동들이 떠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른 포옹, 흔들리는 눈빛,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녀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으시다면 직접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요.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일상의 평화로움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년의 진심 어린 목소리는 마치 운명의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를 무시했다면 아마도 제 인생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소년의 경고를 들은 후 저는 즉시 박 기사에게 차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비치는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들어올린 순간 숨겨진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가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었고 절단면은 마치 날카로운 도구로 정교하게 자른 듯 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는 단순히 잘린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어느 정도 주행한 후에야 브레이크가 완전히 파열되도록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고장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12년간 함께한 아내가 제 목숨을 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박 기사의 얼굴도 창백해져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공구가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주차장 한편에서는 소년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조금씩 높아질수록 주차장 안으로 스며드는 빛이 늘어났고 그 빛 속에서 제 차량 밑에 절단된 호스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박 기사는 전문 정비소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상세한 점검을 이어갔습니다. 브레이크 호스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미세한 흔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차량을 조작한 흔적은 명백했고 이는 분명 전문가의 손길이 있었음을 암시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내를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집에서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고 있을 텐데 과연 어떤 표정으로 이 사실을 대면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주차장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브레이크 호스를 살펴보면서 저는 제 삶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봄볕은 따스했지만 제 마음속은 한겨울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갔습니다. 브레이크 조작이 발견된 후 저는 즉시 주차장 관리실을 찾았습니다. 방범용 감시 카메라가 진실을 담고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습니다. 관리실 안은 푸른빛 모니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그 차가운 빛 속에서 지난 밤의 기록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 모니터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은 분명 미래였습니다. 평소 즐겨 입던 회색 롱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던 남자는 검은색 후드티를 깊게 눌러쓰고 있었지만 키가 크고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소년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감시 카메라는 냉정하게 모든 순간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제 차량에 접근하는 모습, 전문가의 손길로 차량 하부를 조작하는 과정, 그리고 서둘러 현장을 빠져나가는 모습까지. 영상 속 미래는 평소의 우아한 걸음걸이가 아닌 긴장된 발걸음으로 움직였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주차장 입구에 카메라가 포착한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에 타기 전 서로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관리실의 시계는 이제 아침 9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이미 지각이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 놓인 현실은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진실이었으니까요. 감시 카메라 영상을 백업하면서 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다음 행동을 고민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봄날의 햇살이 더욱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새들은 여전히 평화롭게 지저귀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더 이상 그 소리가 평화롭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 저는 사무실이 아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평소 늘 지나치던 경찰서 건물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경찰서 입구의 푸른 제복이 시야에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형사들은 제가 건넨 증거물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감시 카메라 영상, 브레이크 호스의 사진, 그리고 박 기사의 진술서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명백한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누군가와 공모하여 제 목숨을 노렸다는 충격적인 진실을요. 조사실에 앉아 있는 동안 저는 지난 12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신혼 때의 달콤했던 순간들, 함께 회사를 일궈온 시간들, 서로를 위해 준비했던 작은 이벤트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미래는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웠을까요? 우리의 행복했던 순간들은 모두 연기였던 걸까요?
형사들은 신중하게 체포 계획을 세웠습니다. 미래와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증거를 더 수집하는 동안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너져버린 신뢰를 안고 평소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면서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푸른 봄하늘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마음속은 검은 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저는 집으로 돌아가 미래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미래에게서 온 문자가 여러 개 쌓여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걱정스러운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문자들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거짓으로 보였고 그 속에 감춰진 사리가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저는 무거운 발걸음을 끌며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진실과 마주해야 하는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집으로 돌아왔을 때 미래는 평소처럼 현관에서 저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달랐습니다. 아내의 다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의도가 보였고 부드러운 손길 속에 감춰진 냉혹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의 따스한 조명 아래에서도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켜고 감시 카메라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두 사람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미래의 얼굴이 영상에 비춰지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 우아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낯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미래의 표정은 순식간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놀람, 이어서 당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념. 그녀의 얼굴에서 가면이 한 겹씩 벗겨지는 것을 지켜보는 일은 고통스러웠습니다. 12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신뢰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저녁 하늘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제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섰습니다. 수갑을 채우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래는 마지막까지 저를 바라보았지만 더 이상 그 눈빛에서 예전의 따스함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실패한 계획에 대한 후회와 체념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완전히 저물 무렵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았습니다.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이 이제는 낯선 풍경화처럼 느껴졌습니다. 12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막을 내릴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넓은 객실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가운데 저를 구해준 소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소년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이름은 정민우,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 13살 소년이었습니다. 민우는 우리 아파트 맞은편 건물 15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천체 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였던 민우는
우연히 그날 밤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것이 수상해 보여 휴대폰으로 동영상도 찍어두었다는 소년의 판단력이 결국 제 목숨을 구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평소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불빛 하나하나가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품고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불빛들 중 하나가 바로 민우의 방이겠지요. 아마도 지금쯤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은 민우의 진술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소년이 찍은 동영상, 그리고 그의 용기 있는 증언이 없었다면 오늘 아침 저는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한 소년의 선한 마음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배신의 고통과 낯선 소년에게서 받은 구원의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미래를 향한 분노와 배신감 속에서도 민우를 향한 깊은 감사함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호텔방의 시계가 자정을 가리켰습니다. 창밖의 도시는 점점 더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민우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차례였습니다. 그의 선한 마음과 용기가 더 크게 자랄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후 저는 가족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동생 부부, 그리고 미래의 친정 부모님까지 모두가 아직 이 사건의 전말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주방에서는 평소처럼 요리사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가족들이 좋아하는 요리들이 하나둘 놓여갔지만 그 어느 때보다 차가운 식사 자리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 소리가 정적을 채웠습니다. 미래의 부모님은 평소와 다른 제 표정을 눈치챈 듯 했습니다. 어머니도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신 듯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식탁에 놓인 와인잔에는 붉은 와인이 채워졌지만 누구도 먼저 잔을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그날 밤의 감시 카메라 영상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식당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래의 어머니는 손으로 입을 가리셨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제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비가 더욱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나무들이 빗속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우리 가족의 흔들리는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점점 식어갔고 와인잔 속의 붉은 액체는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였습니다. 이 자리는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닌 우리 가족의 마지막 만찬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구속 사실을 전하고 앞으로의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봄비는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이 빗속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의 정체는 미래의 대학 동창인 강태준이었습니다. 둘은 3년 전부터 비밀 연락을 주고받아왔고 제 회사의 지분을 노리고 이런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수사관들이 건넨 자료 속에는
둘의 관계를 증명하는 수많은 증거가 있었습니다. 검찰은 미래와 태준의 계획이 단순한 충동이 아닌 치밀하게 준비된 범죄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가 사고로 사망한 후 미래는 유산을 상속받아 태준과 함께 회사의 경영권을 차지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이미 여러 차례 기업 사기 전과가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래는 결혼 전부터 저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합니다. 제 회사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2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계획된 연기였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마주한 미래의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화려한 옷차림과 우아한 태도는 사라지고 구치소 수의를 입은 낯선 여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법원의 중앙 로비에 있는 대형 시계는 어김없이 시간을 가리켰고 봄은 어느덧 초여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긴 재판 과정 동안 저는 매일 이 시계를 바라보며 시간이 흐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시계의 초침 소리는 마치 잃어버린 12년의 시간을 되돌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재판부는 미래와 태준에게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판사는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악질적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 안에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모든 악몽 같은 시간이 현실이었음을 완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어느 가을날, 저는 민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동안 민우의 부모님 허락을 받아 장학금을 지원해왔지만 직접 만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단풍이 물든 공원에서 만난 민우는 훌쩍 자란 모습이었습니다. 망원경을 들여다보던 호기심 많은 눈빛은 여전했지만 어깨는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망원경으로 본 진실을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제게 알리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민우는 자신이 한 일이 당연한 것이었다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이 제게는 인생의 깊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더욱 성장했고 직원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배신으로 인한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이 제 삶의 발목을 잡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험을 통해 진정한 신뢰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가끔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민우의 망원경이 떠오릅니다. 그 작은 렌즈가 제 운명을 바꾸어 놓았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제게 새로운 인연을 만나보라고 조심스레 권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우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청소년 과학 영재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했습니다. 단풍잎이 떨어지는 늦가을, 저는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희망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도 별을 발견한 민우처럼 저 역시
제 삶의 새로운 빛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민성님의 사연입니다. 카네기홀 독주회를 앞두고 리허설 중이었던 그날, 객석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부고였습니다. 공연을 위해 제가 미국으로 떠난 바로 그날, 어머니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피아노 앞에 앉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후학양성을 선택했고 음악학원을 열었습니다. 매일 학생들의 연주를 듣고 가르치면서도 제 손가락은 건반을 피해 다녔습니다. 피아노 연주를 지도할 때도 목소리로만 설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오후 평소와 다른 연주가 들렸습니다. 쇼팽의 녹턴 20번, 유난히 맑고 순수한 음색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3층 연습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따라 올라가 보니 한 소녀가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지원, 중학교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입학 상담을 위해 온 학생이었습니다. 그날 처음 들은 그녀의 연주는 1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했던 그 곡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소녀의 연주에는 제가 잃어버린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수한 열정, 음악을 향한 맑은 동경이었을까요?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어가는 가운데 소녀의 연주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 잠들어 있던 음악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봄이 무르익어 가던 4월 초 학원에 새로운 강사가 부임했습니다. 조수현 35살의 젊은 피아니스트였습니다. 파리 음악원을 졸업하고 여러 국제대회에서 수상한 경력을 가진 실력자라고 했습니다. 이력서에는 화려한 수상 경력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유럽의 유명 공연장에서의 연주 영상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연의 부임은 학원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에서 배운 최신 교습법과 세련된 교육 방식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그녀의 프랑스식 터치 교육법은 학생들의 음색을 눈에 띄게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수연의 행동이 조금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유독 이지원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방과 후 특별 레슨을 자청했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이지원과 함께 연습실에 남아있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자를 향한 열정이라 생각했지만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연습실 밖에서 이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수연은 이지원에게 곧 있을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출전을 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에는 단순한 권유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지원을 이용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했던 것은 수연의 레슨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지원의 순수한 음악성을 살리기보다는 기계적인 테크닉과 화려한 표현에만 집중했습니다. 마치 콩쿠르용 연주자를 만들어내려는 듯 했습니다. 이지원의 맑고 순수했던 연주가 점점 변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중 이지원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딸이 요즘 피아노 연습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걱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오히려 더 강도 높은 연습을 권했습니다. 연습실 창문으로 비치는 노을빛 속에서
저는 문득 15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끝없는 연습과 완벽을 향한 집착, 그리고 그 끝에 찾아온 비극까지. 이지원이 같은 전철을 밟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나서야 할 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를 하던 중 우연히 수연의 이력서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수상 경력들 사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파리 국제 콩쿠르 2위 수상?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의 2위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온 대회였기에 착각일 리는 없었습니다. 의심이 커져 다른 이력들도 확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 음악원 졸업 연도와 나이가 맞지 않았고 유럽 연주 영상들의 날짜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연주자의 이력을 짜깁기 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우연히 발견한 옛 신문 기사였습니다. 3년 전 일본의 한 음악학원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강사가 영재 학생의 연주를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켜 경력을 쌓았다는 기사였습니다. 기사 속 사진 속 인물은 머리 스타일만 다를 뿐 분명 수연이었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는 순간 3층 연습실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의 부드러운 말투가 아닌 차갑고 날선 목소리로 이지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콩쿠르 준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밤늦게까지 연습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연습실 유리창 너머로 이지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의 밝은 표정은 사라지고 피곤에 지친 얼굴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맑게 빛나던 그녀의 연주에서 영혼이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연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두가 돌아간 후 홀로 남아 피아노실에 앉았습니다. 달빛이 건반 위로 고요히 내리쬐는 가운데 결심이 섰습니다. 이지원을 수연의 소나기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15년간 닫아두었던 피아노의 뚜껑을 열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자 묵직한 소리가 어둠 속을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녹슨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까지 한 달이 남았습니다. 수연은 이지원을 데리고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을 계속했고 저는 그들을 지켜보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의 연주는 날이 갈수록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수연이 콩쿠르 과제곡으로 선택한 곡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모두가 떠난 학원에서 혼자 연습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15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카네기홀의 차가운 공기, 객석의 숨막히는 정막, 그리고 어머니의 부고를 전하던 매니저의 목소리까지 손가락이 저절로 떨려왔습니다. 그때 문득 이지원이 처음 연주했던 쇼팽의 녹턴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수했던 음색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거칠고 어색한 소리가 나왔지만 계속해서 연주했습니다. 한음 한음 칠 때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다음 날 이지원의 연습실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라흐마니노프의 격정적인 선율이 울려 퍼졌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지원의 놀란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연주한 것은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학생 앞에서 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대의 공포, 트라우마와 싸우며 한 음 한 음을 이어갔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도 악보 없이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곡은 제 영혼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연주가 끝나고 이지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제야 그녀도 자신의 연주에서 무언가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수연이 강요하는 화려한 테크닉이 아닌 진정한 음악의 감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대립이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음악과 거짓된 명예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파리 음악원 동창의 사무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제가 보낸 수연의 졸업 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조수연이라는 이름의 졸업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제출했던 모든 증명서가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일본 음악학원 사건의 피해자였던 학생의 아버지가 보내온 이메일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뛰어난 학생의 연주를 몰래 녹화해 자신의 연주 영상으로 속여왔고 그 학생이 큰 상처를 받아 음악을 포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원 CCTV를 확인하던 중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수연은 밤마다 이지원의 연습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녹화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녀의 컴퓨터에는 여러 편집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원의 재능을 이용해 또 다른 거짓된 경력을 만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동안 이지원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자주 보였고 때로는 현기증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도 높은 연습을 강요했습니다. 콩쿠르에서의 우승이 그녀에게는 전부인 듯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연습실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지원의 어머니가 찾아와 과도한 연습을 항의했지만 수연은 오히려 콩쿠르를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화를 냈습니다. 그때 이지원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극도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지원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집한 모든 증거를 콩쿠르 주최 측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수연의 거짓된 이력과 불법적인 행위들, 그리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악의적인 착취 행위까지 모든 것이 명백한 증거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피아노를 멀리했던 것처럼 이지원도 이대로 음악의 꿈을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녀의 음악을 지켜야 할 때였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하얀 형광등 아래 링거액이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습니다. 이지원은 탈진 상태로 입원했고 의사는 당분간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콩쿠르를 일주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수연의 정체가 밝혀진 후 학원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가 쏟아졌고 언론에서도 취재 요청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도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오히려 이지원의 콩쿠르 출전을 막으려 한다며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지원의 병실을 찾았을 때 그녀는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 피아노 앞에서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공허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이 심어놓은 강박과 두려움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마치 15년 전 제가 겪었던 그 순간처럼 말입니다. 병실을 나서는 길에 수연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오히려 이지원의 상태가 이 정도로 나빠진 것은 제가 연습을 방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콩쿠르 준비는 계속되어야 한다며 이지원을 퇴원시키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경찰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음악학원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직접 한국에 와서 수연을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수연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지원이었습니다. 수연의 체포 소식을 들은 후 그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콩쿠르 출전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더 이상 피아노를 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마치 제가 15년 동안 숨어 있었던 것처럼 그녀도 음악으로부터 도망치려 했습니다. 병실 창가에 놓인 작은 전자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지원에게 들려주고 싶은 곡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연주하려 했던 곡.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셨던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첫음을 누르자 병실 안에 잔잔한 선율이 퍼져나갔습니다. 이지원이 퇴원한 후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학원에 나와 피아노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연습은 쉽지 않았습니다. 뻣뻣해진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때로는 과거의 기억이 플래시백처럼 밀려와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연습실 문 앞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이지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제 연습을 몰래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수투성이인 제 연주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점점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처음으로 이지원과 함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악보를 펼친 것은 베토벤의 소나타 비창이었습니다. 기교나 테크닉이 아닌 순수하게 음악을 느끼는 것부터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음악을 만들어 갔습니다. 연습이 거듭될수록 이지원의 연주에서 다시 생명력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 강요했던 화려한 테크닉은 사라졌지만 대신 그녀만의 순수한 음색이 돌아왔습니다. 마치 봄날 아침 이슬처럼 맑고 투명한 소리였습니다. 콩쿠르 하루 전날 늦은 밤까지 연습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지원은 제게 물었습니다. 왜 15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않았냐고.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의 부고를 들은 순간의 절망, 무대에 대한 공포, 그리고 음악을 잃어버린 공허함까지, 그리고 이지원을 통해 다시 음악을 찾게 된 이야기를. 다음 날 아침 콩쿠르 대기실에서 이지원의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음악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객석에서 그녀의 연주를 기다리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무대의 설렘을 다시 느꼈습니다. 콩쿠르 전날 예술이전당 리허설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참가자들의 연습 소리가 복도를 가득 메웠고 초조한 발걸음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이지원의 리허설 순서는 오후 3시.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연습 시간이었습니다. 리허설실에 들어서는 순간 예상치 못한 방문객과 마주쳤습니다. 심사위원장인 박재영이었습니다. 수연의 사건으로 콩쿠르의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직접 모든 참가자의 리허설을 참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이 이지원을 향했습니다. 이지원은 리허설을 시작했습니다. 베토벤 소나타 B창의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너무 의식한 탓일까요? 실수가 이어졌고 연주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의 표정이 굳어갔습니다. 잠시 휴식 시간, 저는 이지원을 데리고 건물 뒤편의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가운데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음악은 결국 우리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리허설에서 이지원의 연주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심사위원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고 오로지 음악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녀만의 순수한 해석이 홀을 가득 채웠습니다. 심사위원장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리허설이 끝나갈 무렵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연의 지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이지원의 출전 자격에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수연의 지도를 받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어 모든 리허설이 끝났을 때 예술이 전당은 고요해졌습니다. 커다란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 앞에 홀로 앉아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음악뿐이었습니다. 그것만이 모든 의심과 비난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답이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예술이전당 콘서트홀은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참가자들과 학부모들, 음악 관계자들로 로비는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취재진들도 여럿 보였습니다. 수연 사건 이후 이번 콩쿠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탓이었습니다. 이지원의 순서는 오후 3시. 대기실에서 준비하는 동안 밖에서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수연의 지인들이 제기한 자격 시비는 결국 기각되었지만 여전히 불편한 시선들이 이지원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지원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이지원은 제게 손편지를 건넸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에 읽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홀 안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이 어느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객석에 앉아 그녀의 연주를 기다리는 동안 제 가슴은 15년 전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이지원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공연복이 무대 위에서 빛났습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을 때 홀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베토벤의 선율이 마치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새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연주에는 수연이 강요했던 기교도 제가 가르쳤던 해석도 없었습니다. 오직 15살 소녀의 순수한 음악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의 표정도 변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리고 난 뒤의 침묵은 그 어떤 소리보다도 깊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분장실에서 이지원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녀는 썼습니다. 수연 선생님에게 배운 것은 기술이었지만 제게서 배운 것은 음악의 진심이었다고. 그리고 제가 다시 피아노와 마주하는 모습을 보며 용기를 얻었다고. 마지막 문장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선생님의 음악을 듣고 싶어요. 그날 저녁 심사위원단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지원에게 심사위원 특별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음악성과 진정성을 높이 평가했다는 평가평과 함께 수연이 씌웠던 그림자는 완전히 거쳤고 이지원은 자신만의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콩쿠르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초여름, 학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1층 로비의 그랜드 피아노는 더 이상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저의 연주로 하루를 시작했고 그 소리를 듣기 위해 일찍 등원하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지원은 특별상 수상 이후 여러 음악 잡지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함없이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연습했고 때로는 제가 연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수연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녀만의 순수한 음악 세계가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심사위원장이었던 박재영이 찾아왔습니다. 다가오는 가을 음악회에 저와 이지원의 듀오 공연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5년 만에 공식 무대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지원의 반짝이는 눈빛을 보며 수락했습니다. 연습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스승과 제자의 호흡이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때로는 이지원이 제 실수를 지적하기도 했고 저는 그녀의 새로운 해석에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자 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공연 전날 밤 연습실에서 우연히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결코 제가 음악을 포기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을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리셨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가을 음악회 당일 객석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수연 사건의 일본 피해자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지원의 연주를 듣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 결국 진정한 음악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며 무대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이지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미소 속에서 음악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2대의 피아노에서 울려 퍼지는 선율은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잃어버렸던 멜로디는 이제 더 깊고 풍성한 화음으로 되살아났습니다.